어머, 이걸 어째? 이 비싼 걸 깨먹었으니 몸으로 때워야겠네? 산산조각 난 50억짜리 고려청자 앞에서 태성그룹의 실세방 여사는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할 틈도 없이 제이는 식물인간이 된 박 여사의 아들과 강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박 여사는 몰랐습니다. 제이의 주머니 속에 숨겨진 작은 파편 하나가 태성그룹을 무너뜨린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 될 줄은요. 잠깐, 아직 구독 안 하셨나요?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면 올겨울 댁내에 생각지도 못한 큰 행운과 건강이 찾아올 겁니다. 돈 드는 거 아니니 복채낸 셈 치고 한 번씩 눌러주세요. 제가 밤새워 만든 이 영상이 여러분께 기분 좋은 대박 기운을 팍팍 쏴드리겠습니다. 깨진 조각들이 다시 맞춰지듯 서서히 드러나는 진실과 처절한 복수극. 가슴 벅찬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크고 화려하기로 소문난 태성미술관 특별 전시실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했습니다. 전시장 한가운데 놓인 투명한 유리 진열장 안에서는 국보급 고려 청자가 신비로운 푸른빛을 뿜어내고 있었죠. 천년의 세월을 간직한 그 영롱한 비색은 보는 사람의 혼을 쏙 빼놓을 만큼 아름다웠습니다. 태성미술관의 수석 감정사인 제이는 하얀 면장갑을 끼고 진열장 앞에 섰습니다. 제이의 눈빛은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매처럼 날카로웠지만 손길만큼은 갓난아기를 다루듯 조심스럽고 섬세했습니다. 오늘은 이 귀한 보물의 상태를 최종적으로 점검하는 중요한 날이었거든요. 제이는 보안 카드를 단말기에 갖다 대고 진열장의 잠금 장치를 해제했습니다. 철컥. 육중한 유리문이 열리자 서늘한 공기와 함께 천년의 숨결이 제이의 얼굴로 확 끼쳐왔습니다. 제이는 숨을 죽인 채 청자의 매끄러운 곡선을 따라 시선을 옮겼습니다. 굽 주변에 미세한 균열은 없는지, 유약의 상태는 온전한지 살피기 위해서였죠. 제이가 청자의 굽을 확인하기 위해 아주 조심스럽게 손을 뻗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윙! 갑자기 기계가 헛도는 듯한 불길한 소음이 들리더니 청자를 받치고 있던 진열대 바닥이 예고도 없이 쑥 꺼지며 한쪽으로 급격하게 기울어지는 게 아니겠어요. 제이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손 쓸 틈도 없이 중심을 잃은 청자가 허공으로 미끄러졌습니다. 안 돼. 제이가 비명처럼 소리치며 팔을 뻗었지만 야속한 중력은 국보를 바닥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와장창 전시실을 집어삼킬 듯한 날카로운 파열음이 고막을 때렸습니다. 천년을 버텨온 국보가 바닥 타일 위에서 산산조각이 나버린 참담한 광경이었죠. 그 아름답던 비색은 온데간데없고 날카로운 파편들만이 사방으로 튀어 제이의 발치에 나뒹굴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천장에 달려있던 붉은색 비상경보등이 요란하게 회전하며 전시실을 공포스러운 붉은빛으로 물들였습니다. 삐삐삐. 귀를 찢는 듯한 경보음 소리에 맞춰보안 요원들이 우르르 몰려들어왔습니다. 그 뒤를 이어 최 관장이 얼굴이 사색이 되어 뛰어들어왔죠. 최 관장은 바닥에 흩어진 청자 조각들을 보더니 뒷목을 잡고 휘청거렸습니다. 에이, 이게 무슨 짓이야? 한재희, 네가 지금 무슨 짓을 저지른 건지 알아? 최 관장은 삿대질을 하며 고래고래 고함을 질렀습니다. 제이는 너무 놀라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분명 자신의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기계가 오작동을 일으킨 게 분명했으니까요. 관장님, 제가 그런 게 아니에요. 갑자기 진열대 센서가 멋대로 움직이면서 시끄러워. 변명 따위 집어치워. 네가 만지자마자 깨졌잖아. 내 눈으로 똑똑히 봤어.
최 관장은 제이의 말을 싹둑 자르고는 현장을 보존할 생각도 하지 않고 급하게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가져오라고 소리쳤습니다. 보통 이런 사고가 나면 정밀 감식을 위해 현장을 그대로 두는 게 원칙인데 최 관장의 행동은 어딘가 석연치 않을 정도로 다급해 보였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허둥지둥 파편들을 쓸어 담는 혼란스러운 틈을 타 제이의 발끝에 손가락만 한 도자기 조각 하나가 툭 채였습니다. 제이는 본능적으로 그 조각을 집어들었습니다. 제이의 손끝에 닿은 파편의 단면은 묘하게 거칠었습니다. 제이는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제이는 대한민국에서 내로라 하는 천재 감정사였습니다. 눈을 감고 냄새만 맡아도 흙의 연대를 맞춘다는 그녀의 감각이 찌릿하게 경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12세기의 흙은 입자가 곱고 치밀해서 깨진 단면조차 매끄러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이의 손에 들린 이 조각은 현대의 공장제 점토처럼 입자가 굵고 푸석푸석했습니다. 이건 가짜야. 제이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진품을 미리 빼돌리고 가짜를 진열장에 넣어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짜를 깨트릴 희생양으로 제이를 선택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제이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주위를 살폈습니다. 지금 이 사실을 말했다가는 저들이 증거를 인멸해버릴 게 뻔했습니다. 제이는 재빨리 그 가짜 파편을 바지 주머니 깊숙한 곳에 찔러 넣었습니다. 이 작은 조각 하나가 제이의 억울함을 풀어줄 유일한 열쇠가 될지도 몰랐으니까요. 잠시 후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고 제이는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서로 연행되었습니다. 차가운 철제 책상 앞에 앉은 제이는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형사님, 정말 맹세코 제가 깬 게 아니에요. 진열대가 갑자기 기울어졌다고요. CCTV를 확인해 보면 알 수 있잖아요. 하지만 맞은편에 앉은 형사는 귀찮다는 듯 하품을 하며 서류 뭉치를 책상 위에 던졌습니다. 아이고, 한재희 씨. 운도 참 없으시지. 하필이면 그 시간에 전시실 CCTV 서버가 먹통이 됐다네. 영상이 하나도 안 찍혔어. 그게 말이 되나요? 미술관 보안 시스템이 얼마나 철저한데. 그리고 여기 감정서 좀 봐요. 최 관장님이 직접 작성하신 건데 당신이 부주의하게 다루다가 미끄러뜨려서 깼다고 아주 상세하게 적혀 있구먼. 전문가가 쓴 거니까 확실하겠지. 형사는 제이의 말은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위에서 오더가 내려온 듯 모든 정황은 제이를 범인으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조작된 증거와 삭제된 영상 앞에서 제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같은 시각 제이의 늙은 부모님이 살고 있는 낡은 주택에는 지옥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법원 집행관들이 구둣발로 방 안에 들어와 집안을 휘젓고 다녔습니다. 자, 이것도 압류 대상입니다. 딱지 붙여. 여보세요. 이러지 마세요. 우리 딸이 그럴 리가 없어요. 제이의 어머니가 집행관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매달렸지만 그들은 냉정하게 어머니를 뿌리쳤습니다. 낡은 텔레비전, 냉장고, 장롱할 것 없이 집안의 모든 살림살이에 섬뜩한 붉은색 압류 딱지가 덕지덕지 붙었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부모님의 삶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순간이었죠. 아버지는 가슴을 부여잡고 마루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유치장에 갇혀있던 제이에게 면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철창 너머로 또각또각 구두 소리가 울리더니 화려한 모피 코트를 입은 중년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태성그룹의 실세이자 미술관의 진짜 주인 박 여사였습니다. 박 여사는 고상한 척 미소를 지으며 제이 앞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뒤에는
검은 양복을 입은 변호사들이 병풍처럼 서 있었습니다. 쯧쯧. 아까운 인재가 이런 곳에 갇혀 있으니 내 마음이 다 아프네. 박 여사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뱀처럼 차갑고 비릿했습니다. 그녀는 제이 앞에 서류 봉투 하나를 툭 던졌습니다. 이게 뭐죠? 네가 깬 도자기 배상 청구서란다. 감정가 50억 원. 네가 평생 일해서 갚아도 이자도 못 낼 돈이지. 제이는 서류에 적힌 50억이라는 숫자를 보고 숨이 턱 막혔습니다. 박 여사는 제이의 절망하는 표정을 즐기듯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내 부모님 집에도 이미 압류가 들어갔어. 내일이면 경매로 넘어가서 길바닥에 나앉게 될 거다. 늙은 노인네들이 이 엄동설 안에 갈 곳이나 있으려나 모르겠네. 제이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자신의 억울함은 참을 수 있어도 부모님이 고통받는 것은 견딜 수 없었습니다. 원하시는 게 뭐예요? 저한테 이러시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박 여사는 그제야 본색을 드러내며 붉은 립스틱이 칠해진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눈치가 빨라서 마음에 드는구나. 간단해. 거래를 하자. 박 여사는 또 다른 서류 2장을 꺼내 제이 쪽으로 밀었습니다. 하나는 도자기 변상금을 대납했다는 영수증이었고 다른 하나는 혼인신고서였습니다. 내 큰아들 주원이 알지? 3년 전 사고로 식물인간이 돼서 누워만 있는 불쌍한 아이 말이야. 그 아이의 아내가 되어주렴. 네, 식물인간인 아드님과 결혼을 하라고요? 그래. 주원이 곁을 지킬 사람이 필요해. 말이 좋아 며느리지 사실상 죽을 때까지 수발드는 간병인 노릇이라고 보면 된다. 대신 이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면 50억 빚은 없던 걸로 해주마. 내 부모님 집도 지켜주고 노후 자금까지 넉넉히 챙겨주지. 제이는 기가 막혔습니다. 멀쩡한 사람을 함정에 빠뜨려 벼랑 끝으로 몰아넣고 이제 와서 구원자인 척 손을 내미는 꼴이라니요. 이건 결혼이 아니라 인신매매나 다름없었습니다. 싫다면 뭐 어쩔 수 없지. 넌 감옥에서 썩고 내 부모는 평생 빚더미에 눌려 살다가 객사하는 수밖에. 박 여사가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자 제이의 머릿속에 길바닥에 나앉아 떨고 있을 부모님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주머니 속에 숨겨둔 날카로운 가짜 도자기 파편의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제이는 직감했습니다. 이 모든 일을 꾸민 사람이 바로 눈앞에 있는 박 여사라는 것을요. 피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잠깐만요. 제이의 부름에 박 여사가 멈칫하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제이는 떨리는 손으로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한 눈빛으로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할게요. 그 결혼. 호호. 그래, 잘 생각했다. 현명한 선택이야. 박 여사는 마치 물건을 구매한 사람처럼 만족스러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제이는 혼인신고서에 이름을 적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붉은 인주가 종이에 번지는 모습이 마치 제이의 눈에서 흐르는 피눈물 같았습니다. 계약이 성사되자마자 태성그룹의 일처리는 번개처럼 빨랐습니다. 박 여사가 손짓하자 대기하고 있던 홍보팀 직원들이 어딘가로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몇 분 뒤 인터넷 뉴스 메인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국보 파손범이라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은 사라지고 비운의 황태자 강주원, 천재 감정사 한재희와 세기의 사랑이라는 제목의 기사들이 도배되기 시작했습니다. 제이는 하루아침에 희대의 범죄자에서 재벌가와 사랑에 빠진 현대판 신데렐라로 둔갑해 있었습니다. 제이는 경찰서 뒷문을 통해 검은색 밴에 태워졌습니다. 차 안에는 건장한 경호원들이 제이의 양옆을 포위하듯 앉아 있었습니다.
보안상 필요하니 휴대폰과 신분증은 반납하세요. 경호원이 제이의 가방을 거칠게 낚아채 뒤지더니 휴대폰과 지갑을 압수했습니다. 제이는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차는 도심을 벗어나 산 중턱에 위치한 태성그룹의 거대한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높은 담벼락 위에는 날카로운 철조망이 쳐져 있었고 곳곳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가 붉은 눈을 번뜩이며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곳은 집이 아니라 거대한 감옥이었습니다. 차는 본관을 지나 숲속 깊숙한 곳에 떨어져 있는 별채 앞에 멈췄습니다. 제이는 경호원들에게 이끌려 별채 2층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은 호화로웠지만 창문에는 쇠창살이 단단히 박혀 있었습니다. 철커덕. 밖에서 문이 잠기는 소리가 무겁게 울려 퍼졌습니다. 제이는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정막이 감도는 방 안, 제이는 양말을 벗고 발목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것을 꺼냈습니다. 날카로운 가짜 도자기 파편이었습니다. 제이는 어둠 속에서 그 파편을 꽉 쥐었습니다. 손바닥이 베어 비릿한 피 냄새가 났지만 제이는 아픔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박 여사, 당신이 꾸민 이 연극, 내가 반드시 끝내줄게. 내 인생을 망가뜨린 데가 똑똑히 치르게 해줄 거야. 제이의 서늘한 눈동자가 파편에 비쳐 차갑게 빛났습니다. 50억이라는 거대한 덫에 걸려들었지만 제이는 결코 무력한 먹잇감으로 남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제 막 시작된 이 위험한 동거가 태성그룹을 집어삼킬 거대한 폭풍의 전주곡임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결혼식 당일 서울 시내 특급 호텔 로비는 축복의 기운 대신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신랑 신부를 축하하는 화려한 화환들 사이로 붉은 글씨가 선명한 채권단의 독촉장들이 흉물스럽게 꽂혀 있었거든요. 하객들은 그 기이한 풍경을 곁눈질하며 수군대기 바빴습니다. 예식장 안은 발 디딜 틈도 없이 북적였지만 그들 대부분은 순수한 하객이 아니었습니다. 세기의 미스터리 결혼, 국보 파손녀의 재벌가 입성이라는 자극적인 타이틀을 쫓아온 유튜버들과 연예부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죠. 스마트폰과 카메라 렌즈들이 일제히 버진 로드를 향해 입을 벌리고 실시간으로 이 기막힌 결혼식을 생중계하고 있었습니다. 신부 대기실의 풍경은 더욱 처참했습니다. 박 여사는 비서에게 눈짓을 했고 비서는 제이에게 상자 하나를 툭 던졌습니다. 제이가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순백의 웨딩드레스 대신 색이 바래고 유행이 한참 지난 촌스러운 개량 한복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제이가 당황하여 묻자 박 여사는 거울을 보며 매무새를 다듬으며 심드렁하게 대답했습니다. 왜? 불만이니? 간병인한테 드레스는 사치지. 일하기 편한 옷이 최고 아니겠어? 주제 파악 좀 하고 입어라. 박 여사의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제이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제이는 입술을 깨물며 낡은 한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신부가 아니라 팔려가는 하녀 그 자체였습니다. 예식이 시작되고 웅장한 음악이 울려 퍼졌습니다. 버진 로드 끝에는 턱시도를 입은 신랑 강주원이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고개는 힘없이 꺾여 있었고 초점 없는 눈동자는 허공을 맴돌았습니다. 흡사 정교하게 만들어진 밀랍 인형 같았죠. 그 옆에는 이복 동생 강민재가 번쩍이는 명품 슈트를 입고 서서 마치 자신이 이 결혼식의 주인공인 양 하객들에게 여유롭게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신부 입장. 사회자의 외침과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제이는 아버지의 손도 잡지 못한 채 홀로 버진 로드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촌스러운 한복을 입고 고개를 숙인 제이가 등장하자 여기저기서 키득거리는 비웃음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거 봐. 도자기값 대신 몸으로 때우러 간다더니 진짜네. 한복꼴 좀 보라고. 완전 촌티나. 유튜버들은 실시간 채팅창에 올라오는 조롱 섞인 댓글들을 읽으며 신이 나서 떠들었습니다. 제이는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와 모욕적인 시선들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죄인처럼 한 걸음 한 걸음 힘겹게 걸었습니다. 단상에 거의 다다랐을 무렵이었습니다. 주원의 휠체어 옆에 서 있던 강민재가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띠더니 제이가 지나가는 타이밍에 맞춰 슬그머니 발을 뻗었습니다. 어이쿠. 강민재가 밟은 한복 치맛자락이 팽팽하게 당겨졌습니다. 아! 중심을 잃은 제이는 그대로 앞으로 고꾸라졌습니다. 쿵! 둔탁한 소리와 함께 제이가 바닥에 볼품없이 넘어지자 예식장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와하! 저것 봐. 신부가 넘어졌어. 아이고, 시작부터 불길해서 원. 셔터 소리가 기관총처럼 터졌습니다. 넘어진 제이의 헝클어진 머리와 당황한 표정은 실시간으로 전송되어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제이는 수치심에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바로 앞에 시어머니가 될 박 여사가 서 있었지만 그녀는 제이를 일으켜주기는커녕 싸늘한 눈빛으로 내려다보며 혀를 찼습니다. 쯧쯧. 천한 것들은 어딜 가나 티를 낸다니까. 조심성 없기는. 박 여사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장내에 울려 퍼졌습니다. 제이는 눈물이 핑 돌았지만 이를 악물고 바닥을 짚으며 일어났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이의 시선이 우연히 휠체어 팔걸이에 놓인 주원의 손에 머물렀습니다. 꺾인 고개, 멍한 눈빛의 주원은 미동도 없었지만 그의 오른쪽 검지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마치 경련을 일으키듯 까닥하고 움직였습니다. 아주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제이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제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식물인간이라던 남자의 손가락이 움직이다니요. 하지만 다시 보았을 때 주원의 손은 굳은 석고상처럼 멈춰 있었습니다. 내가 잘못 본 건가? 제이는 혼란스러운 마음을 추스르며 간신히 예식을 마쳤습니다. 지옥 같은 시간이 지나고 패백실로 이동하는 복도, 강민재가 느글거리는 표정으로 제이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아이고, 형수님. 아까는 괜찮았어요? 치마가 너무 길어서 그만, 뻔뻔한 사과에 제이가 노려보자 민재는 한 걸음 더 다가와 제이의 어깨를 훑어보며 속삭였습니다. 근데 형수님 생각보다 몸매가 좋으시네. 형이 저 모양이라 아까워서 어쩌나. 밤에 외로우면 나한테 연락해요. 내가 형 목까지 위로해 줄 수 있는데. 말 조심하세요, 도련님. 제이가 치를 떨며 쏘아붙였지만 민재는 아랑곳하지 않고 휠체어에 앉은 주원의 머리를 툭툭 쳤습니다. 형, 들었어? 형수님이 나보고 말 조심하래. 아, 맞다. 형은 듣지도 못하지? 껍데기뿐인 회장님, 잘 가세요. 민재는 킬킬거리며 사라졌습니다. 제이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 집안 사람들은 모두 악마였습니다. 제이는 도망치듯 주원의 휠체어를 밀고 별채로 향했습니다. 신혼방이라고 차려진 별채 2층 방은 냉기만 가득했습니다. 화려한 장식 대신 산소호흡기와 각종 의료 장비들이 윙윙거리는 소리를 내고 있었죠. 제이가 주원을 침대로 옮기고 돌아서는 순간이었습니다. 철컥, 띠리릭. 밖에서 육중한 이중 잠금 장치가 걸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 열어요. 거기 누구 없어요? 제이가 문을 두드렸지만 돌아오는 것은 수행원들의 멀어지는 발소리뿐이었습니다. 창밖에는 쇠창살이
문 밖에는 감시자들이 있었습니다. 제이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침대 위에는 주원이 죽은 듯 누워 있었고 기계적인 숨소리만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이곳은 신혼방이 아니었습니다. 제이는 벽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았습니다. 의식 없는 남편과 단둘이 갇힌 이 차가운 밀실이 앞으로 자신이 썩어 문드러질 감옥이라는 사실이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밤 12시를 알리는 시계 바늘이 정각을 가리키자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겨있던 별채 2층 방의 정적이 깨졌습니다. 철커덕 굳게 잠겨있던 이중 잠금 장치가 해제되는 소리가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침대 모서리에 웅크리고 앉아있던 제이는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방 여사가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뒤에는 마치 저승사자처럼 검은 양복을 입은 수행원 2명이 버티고 서 있었죠. 방 여사는 또각또각 구두 소리를 내며 걸어와 제이 앞에 탁자 위에 무언가를 거칠게 내려놓았습니다. 탕! 차가운 금속 쟁반이 유리 탁자와 부딪히며 소름 끼치는 소리를 냈습니다. 쟁반 위에는 하얀 서류 봉투와 투명한 약통, 그리고 주사기 세트가 담겨 있었습니다. 제이의 시선이 흔들렸습니다. 이게 뭡니까? 방 여사는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으며 마치 물건의 하자를 논하는 사람처럼 건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보시다시피 내 아들 주원이는 남자 구실을 못해. 하지만 태성그룹의 대는 이어야 하지 않겠니? 이건 불임 클리닉 시술 동의서와 배란 유도제다. 네, 시술이라니요? 지정병원 의료진이 와서 진행할 거야. 넌 그냥 몸만 빌려주면 돼. 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걸 말 안 했구나. 방 여사는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띠며 제이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정자 기증자는 내 둘째 아들 민재다. 제이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시동생의 아이를 형수의 배로 낳으라는 소리였습니다. 이건 결혼 생활이 아니라 짐승만도 못한 교배 행위나 다름없었습니다. 제이는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치욕감에 치을 떨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제정신이세요? 어떻게 그런 끔찍한 일을. 끔찍하다니? 태성그룹의 핏줄만 태어나면 그만이야. 주원이가 껍데기뿐인 회장이라도 후계자는 있어야 주주들이 입을 다물 거 아니니. 방 여사는 제이의 절규를 콧등으로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제이는 며느리가 아니라 그저 핏줄을 생산해낼 도구에 불과했으니까요. 못해요. 죽어도 못합니다. 빚 때문에 팔려왔지만 제 인격까지 팔지는 않았어요. 제이가 단호하게 거절하자 방 여사의 눈빛이 순식간에 매서워졌습니다. 그녀는 품에서 태블릿 PC를 꺼내 탁자 위에 던졌습니다. 이걸 보고도 그런 소리가 나올까? 화면 속 영상은 칠흑 같은 밤 제이의 부모님이 살고 있는 낡은 주택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 앞에는 거대한 굴착기 2대가 시동을 건 채 마치 괴물처럼 노란 헤드라이트를 집을 향해 쏘아대고 있었습니다. 늙은 부모님이 집 밖으로 나와 공포에 질려 떨고 있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아, 아빠, 엄마, 철거 용역들이 대기 중이야. 네가 내일 아침까지 이 동의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내 부모는 오늘 밤 무너진 집 잔해 속에 묻히게 될 거다. 실수로 건물을 잘못 건드렸다고 하면 그만이니까. 안 돼. 제발,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제이는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방 여사는 그런 제이를 벌레 보듯 내려다보며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선택해. 내 자존심을 지킬 건지 부모 목숨을 지킬 건지 내일 아침까지 서명해놔라. 방 여사는 미련 없이 몸을 돌려 방을 나갔습니다.
수행원들이 따라 나가고 다시 한번 육중한 철문이 잠기는 소리가 제이의 심장을 짓눌렀습니다. 흐흑, 흐엉. 밀실에 홀로 남겨진 제이는 서류를 움켜쥐고 오열했습니다. 도망칠 곳도 숨을 곳도 없는 막다른 골목이었습니다. 자신이 겪어야 할 모멸감과 부모님의 안전 사이에서 제이의 영혼은 산산이 조각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푸아, 윽. 침대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기계적인 산소호흡기 소리가 아니라 무언가 거칠고 불규칙한 인간의 숨소리였습니다. 제이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죽은 듯 누워있던 주원의 가슴이 격렬하게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침대 시트를 움켜쥔 주원의 손등 위로 파란 핏줄이 터질 듯이 도드라져 있었습니다. 주원 씨? 제이가 놀라서 다가가려는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3년 동안 손가락 하나 까딱 못한다던 식물인간 강주원이 상체를 단번에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제이는 너무 놀라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주원의 눈빛은 멍한 환자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오랫동안 먹이를 노려온 맹수의 눈빛처럼 형형하게 살아있었습니다. 주원은 제이를 향해 검지손가락을 입술에 갖다 대며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쉿! 주원은 침대 밑에 숨겨두었던 운동용 덤벨을 발로 쓱 밀어 넣었습니다. 그러고는 침대에서 내려와 멀쩡한 두 다리로 바닥을 소리 없이 딛고 일어섰습니다. 185cm가 넘는 거구의 남자가 눈앞에 우뚝 서자 제이는 엄청난 위압감에 뒷걸음질 쳤습니다. 주원은 순식간에 제이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제이의 팔목을 낚아채 벽 쪽으로 거칠게 밀어붙였습니다. 놀라게 해서 미안해. 소리 지르지 마. 낮고 묵직한 목소리였습니다. 주원의 시선이 천장 구석을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화재 감지기로 위장된 초소형 감시 카메라가 붉은 빛을 깜빡이고 있었죠. 저게 보여? 박 여사가 심어놓은 눈이야. 주원은 카메라의 사각지대인 옷장 옆 구석으로 제이를 끌고 갔습니다. 두 사람의 거리가 숨결이 닿을 만큼 가까워졌습니다. 제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 걸을 수 있었어요? 지금까지 다 거짓말이었어요? 살아야 했으니까. 박 여사는 내가 깨어나는 순간 사고사가 아니라 병사로 위장해서 날 죽였을 거야. 3년 전 내 차 브레이크를 자른 것처럼. 주원의 눈에서 서늘한 살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가 식물인간 행세를 하며 지옥 같은 시간을 버텨온 이유가 바로 눈앞에 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지금 미술품 위작 사업으로 수천억 원의 비자금을 세탁하고 있어. 이 방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몰래 구축한 사설 서버로 증거를 모으는 것뿐이었지. 주원은 제이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난 네가 억울하게 누명 쓴 거 알아. 내가 해킹해서 확인했거든. 박 여사가 CCTV 서버 기록을 삭제했지만 내가 복구하고 있어. 지금 80% 정도 복원됐어. 그럼 제 무죄를 증명해 줄 수 있다는 건가요? 그래. 하지만 나도 조건이 있어. 난 이 방을 나갈 수 없어. 내 눈과 발이 되어줄 사람이 필요해. 주원은 제이가 쥐고 있던 시술 동의서를 빼서 갈기갈기 찢어버렸습니다. 종이 조각들이 눈처럼 바닥으로 흩날렸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마. 우린 같은 적을 두고 있잖아. 내 손을 잡아. 주원이 제이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투박하지만 단단한 손이었습니다. 내 비자금 장부를 찾아줘. 성공하면 내 50억 빚은 물론이고 복구된 CCTV 원본을 넘겨주지. 그리고 내 부모님도 내가 내 사람들을 시켜서 확실하게 보호해줄게.
제이는 주원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 속에는 자신과 똑같은 처절한 분노와 생존을 향한 강렬한 갈망이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이 남자는 미친 게 아니었습니다. 누구보다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제이는 주머니 속에 숨겨두었던 날카로운 도자기 파편을 다시금 움켜쥐었습니다. 혼자서는 불가능한 싸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남자와 함께라면 저 악마 같은 박 여사를 무너뜨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무너뜨려야만 했습니다. 제이는 천천히 하지만 힘있게 주원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좋아요. 할게요. 대신 약속 지키세요. 제 누명 반드시 벗겨주셔야 해요. 약속하지. 내 목숨을 걸고. 두 사람의 손이 단단하게 얽혔습니다. 감시자들의 눈을 피해 맺어진 은밀하고 위험한 공범 계약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붉은 밤, 절망의 끝에서 만난 두 개의 그림자가 이제 하나의 칼날이 되어 박 여사의 심장을 겨누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창살 사이로 비쳐드는 햇살은 야속할 정도로 눈부셨습니다. 별채 2층 방 제2의 이중생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제이는 박 여사가 심어놓은 감시 카메라와 불시 점검을 대비해 새벽부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따뜻한 물수건을 준비해 주원의 얼굴과 손발을 정성스럽게 닦았습니다. 주원은 휠체어에 무기력하게 앉아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며 입가에 침을 흘리는 완벽한 환자 연기를 펼치고 있었죠. 멀쩡한 사람이 하루 종일 근육을 쓰지 않고 축 늘어져 있는다는 건 엄청난 체력과 인내심을 요구하는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박 여사가 예고도 없이 별채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녀는 밥상머리에 앉아 주원이 밥을 먹는 꼴을 감시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제대로 좀 먹여봐. 흘리지 좀 말고. 박 여사는 혀를 차며 구두코로 주원의 휠체어 바퀴를 툭툭 걷어찼습니다. 제이는 죽을 숟가락으로 떠서 주원의 입에 넣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주원은 일부러 턱에 힘을 빼고 음식물을 주르륵 흘려보냈습니다. 턱바지가 금세 지저분해졌습니다. 에잉, 더러워라. 밥 하나 제대로 못 받아 먹는 꼴이라니. 짐승도 이것보단 낫겠네. 박 여사의 모욕적인 언사가 이어졌습니다. 주원의 눈동자는 미동도 하지 않았지만 제이는 식탁 아래로 주원의 주먹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꽉 쥐어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이는 순간 기지를 발휘했습니다. 그녀는 일부러 손을 덜덜 떨며 뜨거운 콩나물국이 담긴 그릇을 엎지르는 신용을 했습니다. 아, 뜨거워. 국물이 식탁볼을 적시며 주원의 허벅지 쪽으로 튀었습니다. 주원은 뜨거움에 움찔할 뻔했지만 초인적인 정신력으로 참아냈습니다. 제이는 허둥지둥 행주를 찾으며 어쩔 줄 몰라 하는 겁쟁이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손이 미끄러져서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제이가 바닥에 납작 엎드려 빌자 박 여사는 한심하다는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휴, 저런 멍청한 물건을 며느리라고 드렸으니 도자기를 깰 때부터 알아봤다. 칠칠 맞기는. 치워. 꼴도 보기 싫으니까. 박 여사는 제이의 어설프고 겁먹은 모습에 안심한 듯 신경질을 내며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문이 닫히고 발소리가 멀어지자 바닥을 닦던 제이와 휠체어에 앉은 주원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이 잘했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의 경계심을 허무는데 성공한 것입니다. 밤이 깊어지고 새벽 2시가 되었습니다. 저택의 모든 불이 꺼지고 경비원들의 교대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주원은 침대 및 비밀 공간에서 개조한 스마트폰을 꺼내
제이에게 건넸습니다. 지금이야. 박 여사가 안방에서 잠든 걸 확인했어. 집무실 금고에 미술관 수장고로 들어가는 마스터키가 있어. 그걸 복제해 와야 해. 금고 비밀번호는요? 박 여사는 의심이 많아서 번호를 자주 바꿔. 하지만 지문은 남기 마련이지. 이걸 가져가. 주원은 소형 UV 자외선 램프와 3D 스캐너 앱이 깔린 스마트폰을 제이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제이는 검은색 트레이닝복으로 갈아입고 고양이처럼 소리 없이 방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는 쥐 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제이는 주원이 미리 알려준 CCTV 사각지대만을 골라 발을 내디뎠습니다. 벽에 바짝 붙어 이동하는 그녀의 심장은 터질 듯이 쿵쾅거렸습니다. 박 여사의 집무실 앞, 제이는 숨을 죽이고 문고리를 돌렸습니다. 다행히 문은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제이는 문을 닫고 책상 아래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육중한 금고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제이는 떨리는 손으로 UV 라이트를 켰습니다. 파. 보랏빛 불빛이 금고의 숫자, 키패드를 비추자 달코 다른 지문 자국들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1590. 4개의 숫자에 유난히 지문이 많이 묻어 있었습니다. 1590, 9015, 5190. 제이는 주원이 알려줬던 박 여사의 습관을 떠올렸습니다. 생일, 기념일, 전화번호 뒷자리. 제이는 심호흡을 하고 숫자를 눌렀습니다. 비빅, 비빅. 2번의 실패.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제 기회는 한 번뿐이었습니다. 3번 틀리면 경보음이 울릴 것이 뻔했습니다. 그때 제이의 머릿속에 결혼식 날 박 여사가 했던 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태성그룹 창립일이 언제인지나 아니? 9월 10일 제이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0, 9, 1, 0을 차례로 눌렀습니다. 띠리릭. 경쾌한 기계음과 함께 굳게 닫혀있던 금고 문이 스르르 열렸습니다. 제이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금고 안을 살폈습니다. 각종 서류 뭉치와 현금 다발 사이에 독특한 모양의 황금색 열쇠가 놓여 있었습니다. 미술관 지하 수장고의 마스터키였습니다. 제이는 주원이 준 스마트폰을 꺼내 3D 스캐너 앱을 실행했습니다. 붉은색 레이저가 열쇠의 표면을 훑으며 형상을 읽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스캔 중 45%, 60%, 로딩바가 야속할 정도로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1초가 1년 같았습니다. 80%, 90%, 그때였습니다. 뚜벅, 뚜벅. 복도 끝에서 무전기 잡음 소리와 함께 묵직한 군화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순찰을 도는 경비원이었습니다. 발소리는 점점 집무실 쪽으로 가까워졌습니다. 여기는 2층, 이상무. 집무실 확인하겠습니다. 경비원의 목소리가 문 바로 앞에서 들렸습니다. 제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스캔은 아직 95%였습니다. 제이는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며 화면을 노려보았습니다. 철컥. 문고리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스캔 완료. 저장되었습니다. 후. 제이는 완료 버튼을 누르자마자 금고 문을 닫을 새도 없이 책상 안쪽 깊숙한 공간으로 몸을 구겨 넣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손전등 불빛이 캄캄한 방 안을 훑쳤습니다. 하얀 빗줄기가 소파와 책장, 그리고 제이가 숨어있는 책상 쪽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불빛이 책상 아래 제이의 발끝을 스치기 직전 멈췄습니다. 제이는 숨을 멈췄습니다.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경비원에게 들릴 것만 같았습니다. 별다른 특이사항 없음. 경비원은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멀어지는 발소리를 확인한 뒤에야
제이는 참았던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제이는 다시 금고 문을 조심스럽게 닫고 열어둔 흔적을 지운 뒤 방을 빠져나왔습니다. 별채로 돌아오는 길은 갈 때보다 더 길게 느껴졌습니다. 방문을 열고 들어서자 침대에 앉아 초조하게 기다리던 주원이 제이를 맞이했습니다. 해냈어? 제이는 대답 대신 스마트폰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완벽하게 스캔된 열쇠의 3D 도면이 떠 있었습니다. 주원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고생했어. 정말로. 주원은 제이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러고는 침대 매트리스 밑을 뜯어내 숨겨두었던 소형 3D 프린터를 꺼냈습니다. 위잉치익. 조용한 기계음과 함께 프린터 노즐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특수 플라스틱 소재가 한층 한층 쌓이며 열쇠의 형상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게 완성되면 우린 박 여사의 심장부로 들어가는 거야. 지하 수장고에 그 여자의 모든 비리가 숨겨져 있어. 주원과 제이는 프린터의 불빛에 비친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공포와 긴장감 속에서 피어난 묘한 전우애가 두 사람을 단단하게 묶어주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연기, 그리고 목숨을 건 잠입. 가짜 부부의 진짜 반격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뒤 드디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박 여사가 해외 바이어와의 긴급 미팅을 위해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 출장을 떠난 것이죠. 저택을 짓누르던 감시의 눈길이 느슨해진 틈을 타 제이와 주원은 작전을 개시했습니다. 주원은 능숙한 손놀림으로 보안 시스템을 해킹해 CCTV 화면을 10분 전 영상이 반복되도록 조작했습니다. 가자. 두 사람은 어둠을 틈타 미술관 지하로 향하는 비밀 통로에 발을 들였습니다. 제이의 손에는 며칠 전 3D 프린터로 복제한 황금색 마스터키가 들려 있었습니다. 지하 3층, 육중한 강철문 앞에 선 제이는 마른 침을 삼키며 키를 구멍에 꽂았습니다. 철컥, 치익, 공기 압력이 빠지는 소리와 함께 거대한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그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차가운 냉기와 오래된 종이 냄새가 두 사람을 맞이했죠. 드러난 수장고의 풍경은 그야말로 입이 떡 벌어질 정도였습니다. 대한민국 박물관에서도 보기 힘든 국보급 백자, 고서화, 불상들이 끝도 없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박 여사가 빼돌린 작물들이거나 그것을 대체하기 위해 만든 정교한 가짜들이었습니다. 제이는 장갑을 끼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진열대를 훑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눈은 엑스레이처럼 정확했습니다. 이것도 가짜, 저것도 위작이에요. 유약의 발색이 묘하게 달라요. 저 그림은 붓터치가 너무 매끄러워요. 18세기 화법이 아니에요. 제이가 가짜라고 지목하는 작품마다 주원은 태블릿 PC의 일련 번호를 기록했습니다. 이것들은 박 여사가 진품을 해외로 빼돌리고 그 자리를 채워 넣은 위작들이었고 그 차액은 고스란히 비자금으로 세탁되고 있었습니다. 수장고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던 제이의 발걸음이 어느 한 진열장 앞에서 딱 멈췄습니다. 아! 제이의 입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오동나무 상자 안에 고이 모셔진 푸른색 도자기. 바로 제이가 깨트렸다고 누명을 쓴 그 국보급 고려 청자 진품이 그곳에 멀쩡하게 살아있었습니다. 제이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억울함과 분노가 한꺼번에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기 내 무죄가 있어요. 저게 진짜라고요. 제이가 유리를 깨서라도 꺼내려 하자 주원이 제이의 어깨를 단단히 감싸 안으며 제지했습니다. 진정해. 지금 저걸 가져가면 도둑으로 몰릴 뿐이야. 우린 더 큰 판을 짜야 해.
박 여사가 다시는 빠져나갈 수 없는 덫을 놓는 거야. 주원은 제이를 진정시키고 수장고 안쪽의 특수 진열장으로 이끌었습니다. 그곳에는 이번 태성그룹 창립 50주년 자선 경매의 메인 상품인 조선 전기 몽유도 원도가 놓여 있었습니다. 박 여사가 100억 원 이상의 비자금을 챙기기 위해 준비한 비장의 카드였죠. 준비해온 걸 꺼내. 주원의 말에 제이는 가져온 가방에서 캔버스 하나를 꺼냈습니다. 겉보기에는 진열장에 있는 그림과 똑같이 생긴 산수화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주원이 특수 제작한 함정이었습니다. 겉면의 그림은 특수 수성 물감으로 그려졌고 그 밑바탕에는 박 여사의 비자금 차명 계좌 내역이 붉은 잉크로 인쇄되어 있었으니까요. 이게 터지면 박 여사는 제 발로 지옥에 걸어 들어가는 꼴이 될 거야.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진열장을 열고 박 여사가 애지중지하는 진품 그림을 꺼낸 뒤 그 자리에 가져온 가짜 가림을 채워 넣었습니다. 감쪽 같은 바꿔치기였습니다. 이제 경매장에서 누군가 이 그림에 물을 뿌리기만 하면 박 여사의 추악한 진실이 만천하에 드러날 것이었습니다. 작업을 마치고 돌아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윙윙윙. 갑자기 수장고의 붉은 비상벨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주원의 스마트폰에 경고 메시지가 떴습니다. 경고 보안 시스템 강제 재부팅. 외부 침입 감지. 박 여사 차량 정문 통과. 젠장. 출장이 취소됐나 봐. 벌써 정문을 통과했어. 주원의 외침에 제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두 사람은 황급히 출구로 달려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버튼은 먹통이었습니다. 보안 시스템이 재부팅되면서 엘리베이터 전원이 차단된 것이었습니다. 꼼짝없이 도간에 든 쥐가 된 꼴이었습니다. 이쪽이야. 주원은 당황하지 않고 환풍구 옆에 숨겨진 비상 탈출구의 레버를 당겼습니다. 기익 소리와 함께 녹슨 철문이 열렸습니다. 그곳은 지상 화단으로 연결된 좁은 사다리 통로였습니다. 올라가. 빨리. 두 사람은 젖먹던 힘을 다해 사다리를 타고 지상으로 올라왔습니다. 뚜껑을 열고 밖으로 나오자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장대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빗방울이 두 사람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별채까지 뛰어야 해. 주원은 제이의 손목을 낚아채고 빗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미술관 뒤편 정원을 가로질러야 별채로 갈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정원의 바닥이었습니다. 며칠째 내린 비로 인해 정원의 붉은 황토 흙이 질퍽한 진흙탕으로 변해 있었거든요. 오랜 기간 휠체어 생활을 연기하느라 근육이 굳어있던 주원의 다리에 한계가 찾아왔습니다. 진흙에 발이 푹푹 빠질 때마다 다리에 쥐가 난 듯 경련이 일어났습니다. 주원은 비틀거렸지만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여기서 주저앉으면 제이까지 죽는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주원 씨, 괜찮아요? 안 멈춰. 뛰어. 뒤돌아보지 말고 뛰어.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폭우가 쏟아지는 정원을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진흙탕이 튀어 옷과 신발을 엉망으로 만들었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멀리서 박 여사의 리무진 헤드라이트 불빛이 본관 현관을 비추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간발의 차였습니다. 별채 뒷면의 창문을 넘어 방 안으로 굴러떨어지듯 들어온 두 사람은 바닥에 쓰러져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후.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쉴 틈이 없었습니다. 박 여사가 언제 이곳으로 들이닥칠지 몰랐으니까요. 옷부터 벗어. 주원의 다급한 외침에 두 사람은 진흙투성이가 된 옷을 허겁지겁 벗어 세탁기 깊숙한 곳에 처박았습니다.
빗물과 땀으로 범벅이 된 몸을 닦을 시간조차 부족했습니다. 두 사람은 속옷바람으로 환자복과 간병복을 꿰입었습니다. 뚜벅, 뚜벅, 뚜벅. 복도 끝에서 급박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 여사였습니다. 그녀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보안팀의 보고를 받고 곧장 별채로 달려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냄새, 비냄새가 나요. 제이가 코를 킁킁거리며 속삭였습니다. 방 안에는 습한 비냄새와 정원의 흙냄새가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라면 들키는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제이는 화장대 위에 있던 라벤더 향 방향제를 집어들고 공중에 마구 뿌렸습니다. 독한 꽃향기가 방 안을 뒤덮는 순간 문고리가 거칠게 돌아갔습니다. 벌컥 문이 열리고 방 여사가 들이닥쳤습니다. 제이는 침대맡에서 수건으로 주원의 머리를 닦아주고 있었고 주원은 침대에 누워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의 날카로운 눈빛이 방 안 구석구석을 훑었습니다. 이 밤중에 웬 소란입니까? 제이가 태연하게 물었지만 등 뒤로는 식은 땀이 줄줄 흐르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대답 대신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았습니다. 방향제 향기 사이로 희미하게 섞인 비릿한 흙내음을 감지한 듯 그녀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위기일발의 순간 박 여사의 시선이 천천히 바닥으로 향했습니다. 박 여사가 방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별채 2층의 공기는 마치 얼음장처럼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그녀는 문 앞에 멈춰서서 코를 벌름거리며 방 안의 냄새를 맡았습니다. 제이가 급하게 뿌린 라벤더 방향제 향기가 진동했지만 그 밑바닥에 깔린 비릿한 물비린내와 습한 흙냄새까지 완벽하게 가릴 수는 없었거든요. 킁킁. 박 여사의 미간이 좁혀졌습니다. 그녀는 의심 가득한 눈초리로 방 안 구석구석을 훑기 시작했습니다. 침대 위에 누운 주원, 그 옆에서 수건을 들고 서 있는 제이, 그리고 굳게 닫힌 창문. 겉보기에는 평소와 다름없는 간병의 현장이었지만 박 여사의 동물적인 감각은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천천히 바닥으로 내려가다가 침대 옆에 세워둔 휠체어에서 딱 멈췄습니다. 제이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급하게 옷을 갈아입고 몸을 닦느라 미처 신경 쓰지 못한 부분, 바로 휠체어 바퀴였습니다. 타이어 틈새에는 미술관 정원에만 깔려있는 붉은색 황토 진흙이 선명하게 묻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박 여사가 또각또각 걸어가 휠체어 바퀴를 손가락으로 쓱 훑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에 붉은 진흙이 묻어났습니다. 하루 종일 침대에만 누워 있었다면서 휠체어 바퀴에 웬 흙이 묻어 있을까? 그것도 비에 젖은 진흙이. 제이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변명거리를 찾아야 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게 아까 낮에 제가 휠체어를 닦으려고 잠깐 베란다에 내놨었는데 그때 비가 들이쳐서 튀었나 봅니다. 제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둘러댔지만 박 여사의 입가에는 비소만 걸릴 뿐이었습니다. 베란다? 2층 베란다에는 붉은 흙이 없는데 이건 정원에 있는 흙이야. 박 여사는 더 이상 제이의 변명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침대에 누워있는 주원을 응시했습니다. 초점 없이 멍하니 천장을 보고 있는 주원의 이마에는 식은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주원에게 다가가 그의 다리를 덮고 있던 이불을 거칠게 걷어치웠습니다. 다리가 젖어 있네? 땀인가 빗물인가? 박 여사가 주원의 환자복 바지를 무릎 위까지 걷어 올렸습니다. 3년간 쓰지 않아 앙상해야 할 다리 근육이 방금 전 전력 질주를 한 탓에
미세하게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김 실장. 박 여사가 나직하게 부르자 문 밖에서 대기하던 건장한 수행원 2명이 들어왔습니다. 이 여자 붙잡아. 네. 어머니, 왜 이러세요? 수행원들이 제이의 양팔을 뒤로 꺾어 제압했습니다. 제이가 발버둥 쳤지만 건장한 남자들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제이는 바닥에 무릎 꿇린 채 공포에 질린 눈으로 박 여사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박 여사는 서랍장 위에 놓인 구급상자를 열더니 그 안에서 가늘고 긴 한방 치료용 장침을 꺼냈습니다. 형광등 불빛을 받아 번뜩이는 바늘 끝은 보기만 해도 소름이 끼칠 만큼 날카로웠습니다. 우리 주원이가 감각이 없다고 했지? 정말 그런지 엄마가 직접 확인해 봐야겠구나. 혹시 아니? 자극을 주면 신경이 돌아올지. 박 여사는 주원의 허벅지 위로 바늘 끝을 가져다 댔습니다. 그것은 치료가 아니라 명백한 고문이자 시험이었습니다. 만약 주원이 바늘에 찔려 조금이라도 반응하거나 비명을 지른다면 그가 식물인간이 아니라는 사실이 들통나는 것은 물론이고 두 사람의 목숨까지 위험해질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하지 마세요. 제발요. 감각도 없는 사람한테 무슨 짓이에요. 제이가 울부짖었지만 박 여사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쉿. 조용히 해라. 손 떨려서 빗나가면 더 아플 테니까. 박 여사는 주원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며 망설임 없이 바늘을 허벅지 깊숙한 곳으로 찔러 넣었습니다. 푹. 살을 뚫고 들어가는 둔탁한 느낌과 함께 10cm가 넘는 장침이 주원의 허벅지 근육을 파고들었습니다. 주원은 입을 해벌린 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육체는 고통 앞에서 본능적으로 반응하기 마련입니다. 날카로운 금속이 신경을 건드리는 끔찍한 통증에 주원의 허벅지 근육이 의지와 상관없이 움찔하며 수축하려 했습니다. 관자놀이의 핏줄이 터질 듯 부풀어 올랐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아! 제이가 짐승 같은 괴력을 발휘해 수행원의 팔을 뿌리치고 튀어나갔습니다. 그녀는 그대로 주원의 다리 위로 몸을 날렸습니다. 제 남편한테 무슨 짓이세요? 피나잖아요. 그만하세요. 제이는 주원의 다리를 감싸 안으며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부렸습니다. 그녀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박 여사의 시선이 분산되었습니다. 제이는 주원의 다리가 경련하는 것을 자신의 몸으로 가리고 대신 자신이 고통스러운 척 오열했습니다. 흐엉. 여보, 아프지? 내가 미안해. 어머니가 미쳤나 봐. 제이의 필사적인 연기 덕분에 주원의 미세한 움직임은 가려졌습니다. 박 여사는 제이에게 밀쳐져 뒤로 주춤 물러났습니다. 그녀는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혀를 찼습니다. 이게 어디서 행패야? 미친년 같으니라고. 박 여사는 다시 주원을 확인했습니다. 주원의 허벅지에서는 붉은 선혈이 주르륵 흘러내려 시트를 적시고 있었지만 그의 표정은 여전히 멍한 상태 그대로였습니다. 비명 한 번, 신음 한 번 없었습니다. 독한 놈. 정말 감각이 없는 건가? 바늘이 저렇게 깊게 들어갔는데도 반응이 없다는 건 신경이 완전히 죽었다는 뜻이거나 아니면 고통을 초월한 괴물이거나 둘 중 하나였습니다. 박 여사는 잠시 주원을 노려보다가 의심을 거둔 듯 손에 들고 있던 바늘을 바닥에 툭 던졌습니다. 재미없게 됐네. 피 냄새 나니까 소독이나 잘 해줘라. 내일 아침에 보자. 박 여사는 찜찜한 표정으로 수행원들을 데리고 방을 나갔습니다. 쾅! 문이 닫히고 발소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제이는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정막이 찾아오자 제이는 떨리는 손으로 구급상자에서
거즈와 소독약을 꺼냈습니다. 그녀의 손은 주원의 허벅지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주원 씨, 괜찮아요? 갔어요. 다 나갔어요. 그제야 주원이 참았던 숨을 크흑 하고 토해냈습니다. 그의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격렬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고통을 참느라 어금니를 너무 꽉 깨문 탓에 입안이 터져 입가로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주원은 식은땀으로 범벅이 된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신음했습니다. 마취도 없이 생살에 바늘이 박히는 고통을 소리 한 번 지르지 않고 버텨낸 것이었습니다. 제이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주원의 상처 부위를 소독했습니다. 미안해요. 내가 휠체어를 제대로 안 닦아서 나 때문에. 제이의 눈물이 주원의 상처 위로 떨어졌습니다. 주원은 고통 속에서도 힘겹게 손을 들어 제이의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그의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온기만은 뜨거웠습니다. 아니야. 네가 살렸어. 네가 막아주지 않았으면 들켰을 거야. 주원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지만 제이를 향한 깊은 신뢰가 담겨 있었습니다. 방금 전 제이가 자신의 몸을 던져 주원을 보호했을 때 두 사람 사이에는 단순한 계약 관계를 넘어선 끈끈한 생명 공동체의 유대가 생겨났습니다. 제이는 능숙한 손길로 상처를 지혈하고 붕대를 감았습니다. 하얀 붕대 위로 붉은 피가 배어나왔지만 다행히 피는 곳 멈췄습니다. 제이는 주원의 젖은 환자복을 갈아입히고 이불을 목까지 덮어주었습니다. 조금만 참아요. 진통제 놔줄게요. 제이가 약을 먹여주자 주원의 호흡이 조금씩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빗소리는 여전히 창문을 때리고 있었고 방 안에는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만 남았습니다. 주원은 몽롱해지는 의식 속에서도 제이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제이야. 처음으로 주원이 제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 빚은 반드시 갚을게. 그리고 박 여사가 내 다리에 구멍을 낸 만큼 나는 그 여자의 인생에 구멍을 낼 거야. 주원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 서늘하게 빛났습니다. 오늘 밤 그들이 겪은 공포와 고통은 내일 있을 거대한 복수국을 위한 가장 확실한 연료가 되었습니다. 제이는 주원의 손을 꽉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같이 해요. 그 여자 우리 손으로 끝장내요. 창밖의 비바람은 더욱 거세졌지만 별채 2층의 작은 방 안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한 결의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다가오는 태성그룹 창립기념 자선경매. 그 화려한 무대는 박 여사의 장례식이 될 것이며 두 사람이 준비한 가짜 그림이 그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태성그룹 창립 50주년 기념 자선경매 행사가 열리는 호텔 그랜드 볼룸은 그야말로 별천지였습니다. 대한민국 정재계를 주름잡는 유력 인사들과 해외에서 날아온 유명 컬렉터들이 발 디딜 틈 없이 행사장을 가득 메우고 있었죠. 천장에 매달린 거대한 샹들리에는 수천 개의 크리스털 조각을 통해 눈부신 빛을 쏟아내고 있었고 테이블마다 놓인 최고급 샴페인과 캐비어는 태성그룹의 위세를 짐작게 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단연 박 여사였습니다. 그녀는 금실로 수놓은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마치 여왕처럼 하객들 사이를 누비며 인사를 건네고 있었습니다. 오셨어요, 의원님. 귀한 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사모님. 오늘 경매 물건이 그렇게 대단하다면서요? 소문이 자자합니다. 박 여사의 입가에는 여유로운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차남 강민재가 샴페인 잔을 들고 거들먹거리고 있었습니다. 하하,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밤 태성그룹의 역사가 새로 쓰일 테니까요. 아, 형님이요?
곧 부고 소식이 들릴 겁니다. 제가 그룹을 맡게 되면 잘 부탁드립니다. 민재는 주원이 곧 죽을 것이라며 공공연하게 떠벌리고 다녔습니다. 사람들은 겉으로는 웃으며 맞장구 쳤지만 뒤돌아서서는 태성그룹의 콩가루 집안꼴을 비웃었죠. 하지만 민재와 박 여사는 자신들의 몰락이 코앞에 닥친 줄도 모르고 승리의 기분에 취해 있었습니다. 제이는 박 여사의 뒤 한 발자국 떨어진 곳에 서 있었습니다. 며칠 전과는 달리 우아한 블랙 이브닝 드레스를 입고 있었지만 그녀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도자기 파손녀 혹은 신데렐라라고 수군대며 힐끔거렸습니다. 제이는 그 시선들을 무시한 채 손에 든 클러치백을 꽉 쥐었습니다. 그 안에는 주원이 밤새워 만든 특수 화학 용액 스프레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드디어 사회자의 안내 멘트와 함께 행사의 하이라이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오늘 자선 경매의 메인 아이템, 감정가만 무려 100억 원을 호가하는 국보급 명작 조선 전기 몽유도 원도를 공개합니다. 웅장한 드럼 소리와 함께 단상 중앙의 커튼이 걷혔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 고풍스러운 산수화 한 점이 위용을 드러냈습니다. 객석에서는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오! 박 여사가 마이크를 잡고 단상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는 그림을 사랑스러운 눈길로 바라보았습니다. 물론 그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자신이 며칠 전 지하 수장고에 고이 모셔두었던 진품이 제이와 주원에 의해 함정 그림으로 바꿔치기 되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존경하는 내빈 여러분, 이 그림은 태성미술관이 소장한 최고의 걸작입니다. 저는 오늘 이 귀한 보물을 내놓으며 수익금 전액을 불우이웃을 위해 기부하고자 합니다. 태성그룹의 나눔 경영, 그것이 제가 지키고자 하는 가치입니다. 뻔뻔하기 그지없는 위선적인 연설이었습니다. 뒤에서 듣고 있던 제이는 구역질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도둑질한 작물을 팔아 비자금을 챙기려는 속셈을 기부라는 이름으로 포장하다니 정말이지 악마가 따로 없었습니다. 경매가 시작되었습니다. 자, 시작가 30억부터 갑니다. 30억? 네, 40억 나왔습니다. 경매사의 목소리가 높아질수록 호가는 무섭게 치솟았습니다. 50억? 70억? 80억? 사람들은 그림의 가치보다는 박 여사에게 잘 보이기 위해 그리고 그림이 가진 투기적 가치에 홀려 경쟁적으로 패드를 들어 올렸습니다. 가격이 100억을 돌파하자 장내의 열기는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박 여사의 눈이 탐욕으로 번들거렸습니다. 저 돈이면 자신의 비자금 창고를 가득 채우고도 남을 액수였습니다. 자, 120억 나왔습니다. 더 없으십니까? 120억. 경매사가 낙찰봉을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120억의 낙찰. 땅. 소리가 울리기 직전이었습니다. 제이가 단상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나갔습니다. 잠깐만요. 이 경매는 무효입니다. 제이가 경매사의 손에서 마이크를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쩌렁쩌렁한 그녀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찢을 듯 울려 퍼졌습니다. 순식간에 장내에 찬물을 끼얹은 듯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박 여사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제이를 노려보았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미쳤어? 제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관객석을 향해 외쳤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속고 계십니다. 이 그림은 가짜입니다. 그리고 이 경매는 사기입니다.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짜라니? 저게 무슨 소리야? 감정사가 가짜라고 하는 거면 진짜 아닌가? 당황한 박 여사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소리쳤습니다. 저 미친년 끌어내. 어디서 행패야? 경호원, 뭐해?
당장 끌어내. 무대 뒤편에서 검은 양복을 입은 경호원들이 무대 위로 뛰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제이에게 닿기 전 제이가 더 빨랐습니다. 제이는 클러치백에서 스프레이통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저없이 그 비싼 120억짜리 그림을 향해 칙하고 분사했습니다. 치익. 투명한 액체가 그림 표면에 닿았습니다. 사람들은 경악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 국보에다 무슨 짓을. 하지만 다음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스프레이 용액이 닿은 부분의 산수화 물감이 검은 잉크처럼 줄줄 녹아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치 촛농이 녹듯 아름답던 산과 강이 검게 허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밑바탕에서 섬뜩할 정도로 붉은 글씨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대저은행 차명계좌 방희정. 비자금 세탁 내역 2024년 5월 300억 입금. 뇌물 공여 리스트. 그것은 그림이 아니라 박 여사가 그동안 저지른 모든 금융 범죄가 기록된 거대한 장부였습니다. 주원이 특수 안료 밑에 숨겨둔 결정적인 증거가 만천하에 드러난 것입니다. 박 여사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녹아내리는 그림 위로 자신의 이름과 계좌번호가 선명하게 떠오르고 있었으니까요. 객석에 앉아있던 사람들은 휴대폰을 꺼내 이 충격적인 장면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습니다. 이게 뭐야? 내 장부잖아. 박 여사는 사색이 되어 그림 앞으로 달려들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드레스 자락으로 그림을 가리려고 허둥댔습니다. 안 돼. 찍지 마. 보지 마. 이거 가려. 아니, 가리면 안 돼. 내 그림. 그녀는 횡설수설하며 그림을 닦아내려 했지만 문지르면 문지를수록 붉은 글씨는 더욱 선명하게 번질 뿐이었습니다. 우아하던 사모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치부를 들킨 추한 범죄자의 모습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강민재도 당황하여 무대 위로 뛰어 올라왔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형수, 당신 돌았어? 민재가 제이의 멱살을 잡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쾅! 볼룸의 거대한 양쪽 문이 굉음과 함께 활짝 열렸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입구로 쏠렸습니다. 입구에서 쏟아지는 강렬한 역광을 받으며 한 남자의 실루엣이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휠체어는 없었습니다. 그는 두 발로 땅을 딛고 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저 사람은?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남자는 성큼성큼 무대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발소리가 심장 박동처럼 묵직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걸어나온 남자의 얼굴이 조명을 받아 드러났습니다. 말끔하게 빗어넘긴 머리, 몸에 딱 맞는 네이비 슈트, 그리고 서늘한 눈빛. 식물인간이라던 태성그룹의 장남 강주원이었습니다. 형? 강민재는 귀신이라도 본 듯 뒷걸음질 치다 샴페인 잔을 떨어뜨렸습니다. 쨍그랑 유리잔 깨지는 소리가 정막을 깼습니다. 박 여사는 그림을 가리다 말고 주원을 쳐다보며 주저앉았습니다. 네가 어떻게... 주원은 자신을 막아서려는 경호원들을 눈빛 하나로 제압하며 단상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는 덜덜 떨고 있는 제이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그녀를 보호하듯 자신의 뒤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내 사랑하는 동생 민재야. 많이 놀랐니? 주원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위압감은 마이크를 타고 행사장 전체를 압도했습니다. 그는 녹아내린 그림과 자신의 다리를 번갈아 가리키며 입꼬리를 비릿하게 올렸습니다. 왜 그렇게 놀라? 제 다리도 저 그림도.
모두 우리가 준비한 가짜라서 실망했습니까? 그림에서 뚝뚝 떨어지는 검은 물감이 바닥을 더럽히고 있었고 박 여사의 얼굴은 그보다 더 칠흑 같은 절망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100억짜리 사기극이 무너지고 진짜 주인이 돌아온 순간이었습니다. 주원의 등장은 그 자체로 거대한 반전 드라마였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숨만 쉬던 식물인간이 두 발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오는 모습에 장내는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다가 이내 웅성거림으로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단상 아래에 있던 강민재는 샴페인 잔을 떨어뜨린 채 귀신이라도 본 듯 입을 딱 벌리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형이 어떻게... 민재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3년 동안 껍데기 취급하며 조롱했던 형이 지금 사자 같은 눈빛으로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으니까요. 주원은 민재를 투명 인간 취급하며 스쳐 지나가 단상 중앙에 섰습니다. 그리고 덜덜 떨고 있는 제이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그녀를 자신의 뒤로 보호하듯 세웠습니다. 많이 놀라셨습니까? 제 다리도 저 그림도 모두 우리가 준비한 가짜라서 실망하셨나요? 주원의 목소리는 마이크를 타고 행사장 전체를 압도했습니다. 박 여사는 주저앉은 채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녹아내린 그림 위로 드러난 비자금 장부 그리고 멀쩡하게 살아 돌아온 의부사들. 그녀가 쌓아 올린 모래성이 파도 앞에 무너지기 직전이었습니다. 이건 모함이야. 조작이라고. 저놈이 날 음해하려고 쇼를 하는 거야. 박 여사가 악을 쓰며 발버둥 쳤습니다. 주원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손가락을 튕겼습니다. 탁! 단상 뒤편에 대형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조작인지 아닌지는 여러분이 직접 보고 판단하시죠. 화면에는 흐릿한 CCTV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던 제이가 도자기를 깨트리던 바로 그 순간의 영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각도가 달랐습니다. 주원이 사설 서버를 통해 기적적으로 복구해낸 원본 영상에는 최 관장이 진열대 밑에 센서를 조작하는 모습과 진열장이 기울어지자마자 회심의 미소를 짓는 장면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 세상에. 저거 일부러 그런 거였어? 감정사가 깬 게 아니네. 객석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주원의 폭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3년 전 제 교통사고의 진실입니다. 스크린이 꺼지고 스피커에서 지직거리는 잡음과 함께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브레이크 오일선을 잘라. 사고사로 위장해서 확실하게 보내버려. 식물인간으로 만들든 죽이든 상관없으니까. 박 여사의 육성이었습니다. 너무나 명확하고 잔인한 살인 교사짓이었죠. 장내는 충격과 공포로 얼어붙었습니다. 주주들은 입을 틀어막았고 기자들은 미친 듯이 셔터를 눌러댔습니다. 아니야. 저거 내 목소리 아니야. 딥페이크야. 조작이라고. 박 여사는 귀를 막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이미 여론은 돌아선 뒤였습니다. 주주들이 물병과 냅킨을 단상 위로 던지며 야유를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저런 천하의 몹쓸 여자가 있나? 아들을 죽이려 하고 며느리한테 누명을 씌워. 악마가 따로 없네. 그때 연회장의 문이 다시 열리고 검은 점퍼를 입은 남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수사관들이었습니다. 방희정 씨, 강민재 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살인 미수 및 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사관들이 박 여사와 민재의 팔을 꺾고 수갑을 채웠습니다. 철컥. 차가운 금속음이 그들의 몰락을 알렸습니다. 이거 내가 누군지 알아? 태성그룹 사모님이야.
내 변호사 불러. 이거 안 나? 박 여사는 바닥에 드러누워 발버둥을 쳤습니다. 머리는 산발이 되고 화장은 눈물과 땀으로 번져 괴물 같은 몰골이 되었죠. 제이는 천천히 박 여사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사모님, 아니 방희정 씨, 당신이 그토록 좋아하던 가짜 인생, 이제 끝났네요. 너, 2년, 네가 감히, 가짜는 결국 깨지기 마련이죠. 당신이 만든 저 위작들처럼요. 감옥에서 당신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고 사세요. 제2의 서늘한 일갈에 박 여사는 말문이 막힌 듯 쌕쌕거리는 숨만 내뱉었습니다. 수사관들은 박 여사와 민재를 짐짝처럼 끌고 나갔습니다. 화려했던 연회장은 순식간에 악인들의 처형장이 되었습니다. 주원은 제2의 어깨를 감싸고 끌려가는 그들의 뒷모습을 끝까지 지켜보았습니다. 3년의 인내, 그리고 목숨을 건 도박이 마침내 승리로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건은 일사천리로 정리되었습니다. 제이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주원이 제출한 명백한 증거들 덕분에 도자기 파손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50억이라는 족쇄가 풀리던 날 제이는 법원 앞에서 부모님을 부둥켜 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태성그룹 이사회는 긴급 주주총회를 열어 만장일치로 강주원을 새로운 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주원은 취임하자마자 부패한 임원들을 싹 물갈이하고 태성미술관의 투명한 운영을 약속했습니다. 세상은 이 드라마 같은 이야기에 열광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따스한 봄 햇살이 내리쬐는 태성미술관 야외 정원. 형형색색의 꽃들이 만발한 가운데 우아한 클래식 선율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태성미술관의 재개관 기념 파티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관장님, 축하드립니다. 사람들의 축하를 받으며 미소 짓는 여인, 바로 제이였습니다. 그녀는 이제 도자기녀가 아닌 실력 있는 한 관장으로 불리고 있었죠. 그녀의 곁에는 언제나처럼 든든한 남편 강주원 회장이 서 있었습니다. 오늘따라 더 아름다운 걸? 한 관장님. 주원이 샴페인 잔을 건네며 윙크를 보냈습니다. 제이는 수줍게 웃으며 잔을 부딪혔습니다. 회장님도 꽤 멋지신데요? 1년 전 그 환자복 입던 사람 맞나 몰라요.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지옥 같았던 시간들을 함께 건너온 사람만이 나눌 수 있는 깊은 유대감이 두 사람 사이를 감싸고 있었죠. 주원은 잠시 주위를 살피더니 제이의 손을 잡고 정원 구석의 한적한 벤치로 이끌었습니다. 제이야, 잠깐 눈 좀 감아볼래? 네. 갑자기 왜요? 얼른. 줄 게 있어서 그래. 제이가 눈을 감자 주원은 품 안에서 낡은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1년 전 박 여사가 제이에게 강제로 쓰게 했던 신체 포기 각서와 빚 이행 각서였습니다. 주원은 그것을 제이가 듣는 앞에서 북북 찢어버렸습니다. 자, 이제 눈 떠봐. 제이가 눈을 뜨자 눈앞에는 종이 조각들이 꽃가루처럼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원의 손에는 작은 벨벳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사이의 비즈니스 계약은 완전히 끝났어. 빚도 갚을 관계도 없어. 그러니까. 주원이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아주 독특한 모양의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매끈한 원형이 아니라 마치 깨진 도자기 파편들을 이어붙인 듯한 디자인이었지만 그 틈새를 금으로 메워 더욱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죠. 이거 설마? 응. 우리가 처음 만났던 계기가 된 그 깨진 도자기 파편을 모티프로 만들었어. 깨지고 상처 입었지만 다시 붙이면 더 단단하고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뜻이야. 우리처럼.
주원은 제2의 왼손 약지에 반지를 끼워주며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이제 가짜 부부 말고 진짜 부부로 시작하고 싶어? 평생 내 곁에서 진짜 사랑을 감정해 줄래? 제2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지난날의 서러움과 아픔이 봄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제2는 활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전 깐깐한 감정사라서 당신이 진품인지 가짜인지 평생 두고두고 확인해 볼 거예요. 각오해요. 자신 있어. 유효기간 없는 평생 보증서도 써줄게. 주원은 제이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쏟아지는 햇살 아래 두 사람의 입술이 맞닿았습니다. 멀리서 미술관 벽면에 걸린 대형 포스터가 보였습니다. 산산조각 났던 고려 청자가 완벽하게 복원되어 고고한 빛을 뽐내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깨진 도자기는 다시 붙었고 어긋났던 인생은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악인은 벌을 받고 선인은 복을 받는다는 그 당연한 진리가 완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포개지며 이야기는 완벽한 해피엔딩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 어떠셨나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벼랑 끝에 몰렸던 제이 씨가 지혜와 용기로 위기를 극복하고 마침내 악독했던 박여사 모자를 통쾌하게 응징하는 모습에 10년 묵은 체증이 싹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주원 씨가 건넨 반지처럼 우리 인생도 살다 보면 가끔은 깨지고 상처 입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깨진 틈을 금으로 메우면 세상에 하나뿐인 예술작품이 되듯 지금 겪고 계신 시련도 훗날 더 단단하고 찬란한 행복으로 돌아올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착한 마음 잃지 않고 묵묵히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에도 제이 씨 부부처럼 따뜻한 봄날과 쨍하고 해 뜰 날이 반드시 찾아오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답답했던 속을 시원하게 뚫어드리고 삶의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